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이튿날 사격은 포성을 모방한 폭약이라며 심리전까지 시도하고 있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위로 전문을 보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무더기로 포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예. 새해 첫날 우리를 적대 관계로 규정한 이후에 첫 도발인데 네. 어제도 90발 이상을 쐈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어요? 이건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남측을 대한민국 그리고 적대국 또는 교전국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출발선에 북한이 세 번 연속의 행동을 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사회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제 4월달 한국 총선, 11월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방법은 이런 도발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행동을 보면 이제 살라미식이라고 해가지고 잘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지금 도발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세 번의 북한의 포격을 봤을 때 굉장히 계획된 북한의 계획하에서 행동하는 첫 번째는 우리 남측 연평도 방향을 향해 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북측 방향으로 쐈지만 심리적으로 남측과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이런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도발로 포사격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역시 이제 포사격이 갖고 있는 이제 심리적 충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해 5도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예.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뭐 이런 쪽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충격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의 행동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포사격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그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포사격 과정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연평도나 백령도에 이 포탄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 이건 이제 북한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포라는 게 쏟아보면 이제 그것이 정상적인 그 타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불발탄도 생길 수 있고 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면 이 포사격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그 우리에게 주는 압박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북한은 그걸 노리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뭐 의도되지 않게 포의 방향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이번에 또 떨어진 위치를 보면 서해 북방 한계선 북쪽 7km까지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네. 앞으로 앞으로 점점 의도해서 북방 한계선 남쪽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이 저강도 수준에서의 포격 도발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좀씩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사격의 방향 자체를 계속 이제 연평도 또는 백령도 쪽으로 조금씩 각도를 옮길 수가 있는 이런 그 가능성들인데 실제 우리가 백령도나 연평도를 가서 보시면 북측의 장산곳이나 등산곳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육안으로도 그 육지의 그 포 사격 그 예를 들면 포신이 움직이는 거랄지 포문이 열리는 거랄지 이런 것도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할 정도인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 북한의 그 포와 관련된 도발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야 되지 않습니까? 단거리, 중거리 이렇게 쐈는데 그것이 주는 심리적 충격보다 포사격이 주는 충격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미사일보다는 값싼 포사격을 통해서
오히려 심리적인 충격은 더 주는 뭐 이런 식의 전술적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5일에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응 사격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불가피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군사 당국 차원에서는 이러한 대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뭐 적절했다. 뭐 적절한 부분도 저는 뭐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북한의 그런 행동을 우리가 아예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북한의 도발과 네. 우리의 대응 이게 이제 그 맞대응 차원이잖아요. 근데 또 북한이 또 행동을 합니다. 포사격을 또 하면 또 우리가 또 대응을 앞으로 안 할 수가 없고 이번에 이제 6, 7일 쪽의 북한의 포사격은 방향 자체가 연평도나 백령도 쪽을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응을 안 한 건데 네. 만약에 북한이 이제 포사격의 방향 자체를 연평도나 백령도 쪽으로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또 대응하게 되고 또 북한이 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이런 연쇄 작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태,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남북한에 현재는 별로 없다. 남북 당국의 지금 핫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6일 발사한 포죠. 네. 이튿날 발사한 포는 발사용 폭약이었다. 네. 우리 군이 좀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담화문을 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좀 의미를 읽어야 될까요? 아마 이건 이제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국방 당국의 표현을 따르면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북한이 좀 심리적인 그런 것을 노렸다 우선 그렇게 봐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남 갈등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또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당분간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우리 군의 대응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그쵸. 북한의 또 행동이 반복되는 뭐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심리전을 수반하는 북한의 또는 김여정의 발언을 포함해서 이제 북한 당국 군사 당국의 발언들이 앞으로 저는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 당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정확한 실체를 보면서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의 행동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이 그동안 이제 말폭탄, 네. 1월 초에 12월 1월 초의 모습들은 이제 말폭탄이고 그것에 연이어서 이제 북한의 행동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행동이 예를 들면 ICBM 발사랄지 또는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또 국제사회의 비난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포사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9.19 군사합의에 보면 이제 북한과 남측의 해상 완충 구역을 설정한 것이 있는데 예. 북한이 이미 9.19 군사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 연장선상에 지금 행동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우리도 이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당분간 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4월 총선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교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네네. 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에는 결국에는 북한의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좀 북한 내부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측면에 또 대척점에는 북한 내부 결속 이게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지금 겨울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식량 문제도 있고 또 경제 상황도 지금 뭐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뭐 국제사회의 지원도 거의 끊겼고 또 북한이 문을 또 닫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내부의 불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만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걸 외부로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북한이 전통적으로 썼던 방법이 남측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긴장 고조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꾀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앞으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아마 지금 북한 행동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인 거죠. 내부를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전파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네네. 이제 미국 대선도 이제 11월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과 같은 어떤 도발의 형태라던가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4월 총선이 실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100일도 안 남았죠.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고, 예. 미국 대선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1월이기 때문에 실제 10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윤곽이 대체로 나오는 건 아마 한 8, 9월 정도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의 그 도발의 강도는 앞으로 당분간 높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 대선이나 또는 한국 총선 또는 한국 정치나 미국 정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의 이제 출연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계속 지금 있을 건데, 아마 북한은 내심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와 김정은 정부는 척을 졌지만 사실상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 정부는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고 사실상 3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의 출연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보면 계속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ICBM 발사 또는 군사 정찰 위성, 이것은 이제 북한이 앞으로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핵실험의 가능성도 북한을 열어두고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도발 수위의 거의 최정점이 핵실험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7차 핵실험인데 올해 또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핵실험을 2가지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의 전략 핵실험은 이제는 완성 단계의 북한의 핵 보유가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전략 핵 측면에서의 핵실험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전술핵입니다. 그러니까 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래서 특정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심리적인 충격을 크게 줄 수 있는 이 전술핵 실험을 북한이 아직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전술핵 실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전술핵 실험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1번 또는 2번 정도 실험을 해야 전술핵 개발에 이제 실질적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북한이 아마 노릴 겁니다. 이제 언제일 것이냐, 그것이 미국 대선 직전일 것인지 또는 그 전일 것인지, 아니면 전술핵 실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미 당국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지금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렇죠. 가능한 상황이라고도 그렇죠. 보면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북한은 이 시기를 언제 잡아 이제 극대화되느냐, 요것만 지금 따져보고 있다고. 그렇죠. 이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파장이 어느 시점이 가장 클 것인가를 놓고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이 1월 8일이고요. 네. 1월 8일이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생일로 맞습니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좀 기념을 한다거나 뭔가 네. 이게 성대하게 뭔가를 이제 할 법도 한데 몇 년째 좀 조용히 넘어가고 있어요. 요 이유를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요건 북한에서 보면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 이제 태양절,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은 이제 광명성절. 네. 그래서 북한에서 최고의 명절로 이제 2개를 네, 치고 네. 있는데, 현재 그 현존하는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일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 할아버지 생일을 부각시켜서 본인이 이제 효, 그리고 자신보다는 선대에 더 존엄을 더 지킨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어머니가 이제 고영인데요. 예. 제일동포입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과 관련된 부분이 노출될 경우에 북한 사회 내부에서 고영이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정통성 부분에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국면에서 북한 내부의 식량난이랄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존하는 지도자의 생일 잔치를 이제 성대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자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김정은 수령이라는 호칭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1월에 있었던 신년 공연에서 뭐 김일성 원수님이란 가사를 김정은 원수님이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했는데, 이렇게 수령이나 원수에 대한 호칭에 대한 표현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요? 뭐 그것은 이제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개인 숭배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도 그렇고 또 집권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본인을 그 부각시키는 측면보다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부각시키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40세에 접어들고 있고 예. 본인에 대한 개인 숭배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 이것을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수령 원수 그러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김일성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수령, 김일성 원수.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는 사실상 등장하는 과정부터 보면 김일성 주석의 이제 판박이 이런 이미지를 보여줬거든요. 이걸 통해서 살아있는 김일성의 모습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존재감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는, 김일성 주석의 오버랩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도 수령, 원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앞으로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수령으로 아예 고정시킬 수 있는, 김정은 원수로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진행 과정을 앞으로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몇 해 뒤에는 뭐 생일을 공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가능성도 볼 수 저는 있는 뭐 있다고 거고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일본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본의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문을 보낸 것도 또 네. 기시다 총리에게 보낸 것도 다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네네.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호칭도 이제 각하란 호칭도 썼고, 그렇죠. 예. 이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북한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중러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일본이 약한 고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재해를 계기로 해서 일본과의 북한과의 대화, 이것을 앞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 그걸 통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균열을 내겠다.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요,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이 선수를 치고 꼭 북일 관계를 먼저 개선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이즈미 수상 같은 경우는 평양을 미리 방문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미일 이 협력 관계의 균열을 노린 측면. 그다음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정상국가, 보통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본 지진의 이제 강도랄지 이렇게 보면 굉장한 큰 그 재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이 이제 위로 전문 같은 걸 보내고 있는데, 북한도 정상적인 지도자로서 이걸 보낸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의 지도자다. 이걸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물론 일본 정부가 회신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일본 정부가 대북 과제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납북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좀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할 만큼 했다는 것이고, 일본은 이제 성에 차지 않는 것이고, 이게 이제 평행선을 그어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일 간의 대화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한미일 구도를 균열 내겠다 한다면,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은 전향적인 그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의 어떤 출발점을 이 소재로 쓸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일 관계와 관련돼서 일본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북일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뭔가 지금의 상황을 자연재해를 모멘텀으로 삼겠다. 이 가능성들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